실제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주르르 많이 조사를 해서 제가 거기 답변을 달아보는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사랑니 청정리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이제 사랑니가 이 화석에서 발견된 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고, 도구를 만들어서 인류가 발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작이 쉬워졌고, 저작이 쉬워지니까 악어 같은 턱이 필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턱과 치아의 크기가 이때부터는 감소하기 시작을 했대요. 자, 그러면 사랑니가 이렇게 똑바로 잘 나 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턱도 짧아지고 치아들 크기도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랑니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복 사랑니는 왜 생겼을까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사랑니 역사까지 간 거예요. 호모 이렉투스,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서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는데, 불을 이용해 조리를 하게 됐고, 음식을 이렇게 되면 스테이크 부들부들 하잖아요. 더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턱 근육이랑 치아의 크기가 점점 더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호모 사피엔스존까지 오게 되면은 요리랑 도구 제작을 해서 이제 턱의 진화가 더 가속화됐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빅리프, 빅점프죠. 빅점프가 사람들한테서 언제냐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언어를 하려면 이렇게 턱이 탁탁탁탁 또 잘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턱과 입의 유연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작기관의 근육 구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대요. 이때가 되면 식습관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부들부들한 음식도 더 부들부들해지고, 곡물 중심으로 식단이 변하게 되니까 고기를 콱콱 안 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턱은 더 작아지고, 턱이 더 작아지니까 사랑니가 담을 공간은 더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랑니 화석은 언제냐? 요때래요. 요때 6월까지 다 발견이 됐는데, 그 6월이 어떤지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매복 사랑니가 있더라. 물론 매복 사랑니는 더 이전에도 있었겠고, 사랑니는 더 이전에 있었겠지만, 요때쯤 됐던 시기에는 턱이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는 바깥으로 안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매복 사랑니가 요때쯤부터는 있었겠구나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게, 사랑니 형성을 담당한 유전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대요. 사랑니 결손 유전자는 40만 년 전에 나타났고, 현재 인류의 37%는 축복인 거죠. 사랑니가 전혀 생기지 않으니까.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10개를 정해서 제가 답해보는 형식으로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논문을 찾아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치과 의사들 중에 사랑니 발치 못한다고 표현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교정치료라든지 어려운 임플란트라든지 치과에서 하는 양악수술이라든지 나는 잘 안 해요, 다른 치과 가보세요 하는데, 발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충치치료의 한정에서만 봐도 주관성이 담기는데, 발치라는 건, 특히 사랑니 발치는 특히 남자 치과 의사들은 뿜뿜하는 성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제 기준이 아니라, 물론 제 기준이 담겨 있기도 하는데, 제 기준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논문을 다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들이기가 오케이가 되고, 이 친구가 자기 주관대로 뭔가 고집하지 않는구나를 아시게 될 거기 때문에. 자, 봐요. 사랑니 뽑으면 아픈가요?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통증은 느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기 턱 밑에 있는 거를 막 후벼 파가고 뺀 것도 아파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쏙 뺀 사랑니도 다음날 으악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제가 다 논문을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수술 직후에 급상승을 하고 한 4시간, 6시간 지냈을 때는 최고조로 올라가고 점차 감소한다. 이거는 환자분들 설문지를 통해서 다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우리 뽀뽀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취를 깊게 했으니까 마취하는 당시는 안 아픈데,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슬슬 욱신욱신하고 아파오기 시작하죠. 딱 그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어떤 질문을 하나 더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발치 전에 진통제 먹으면 덜 아프지 않을까요? 덜 아플 수 있죠. 발치하고 3시간, 6시간 지나가면 통증이 올라오는 시기니까, 이때 먹으면 진통제가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먹으면 좀 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논문을 보면 수술 전에 복용하는 진통제의 종류나 주사 같은 거 다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한테 수술 전에 진통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 안 드려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안 아프진 않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랑니 뽑고 난 다음에 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 붓죠. 당연히 수술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부어요? 48시간까지 부을 수 있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가 최고치예요. 그러면 응용을 해보죠. 붓기를 빼주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냉찜질이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수술 후 하루 이틀 3일까지는 냉찜질을 하면 붓기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니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꼭 뽑아야 하나요? 여기가 이제 주관성이 담기기가 참 쉬운 제목인 것 같아요. 이제 치과 의사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주제가 뭐냐면, 사랑니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앞에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아가 문제가 생기니 예방적으로 사랑니는 무조건 뽑자, 어렸을 때 뽑는 게 무조건 좋다 말할 수 있죠. 객관적인 사실이기는 하니까.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뽑자, 이 두 개 의견이 항상 대립돼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나이스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제도가 더 있나 봐요. 여기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무조건 뽑아야 되나요? 경과관찰을 해놔야 되나요? 이거는 환자분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무조건 이 뽑아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방적 발치를 해야 되는지 경과관찰을 해야 되는지 환자분께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치 의견에 따르세요. 왜냐면 사랑니 발치를 예방적으로 발치를 하든 경과관찰을 하든 치료의 영역에 속하는 거니까 환자가 된 내 입장에서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니 발치할 때 우리 아래턱변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사랑니 발치를 했을 때는 신경이 놀랄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앞에 치아가 탈날 것 같아 예방적으로 뽑았어. 근데 신경이 놀랐어. 이거 느낌이 없어. 누구 탓을 할 건가요? 그죠?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지할 때는 아래턱뼈 신경이 지나가, 사랑니 지금 뽑으면 좀 위험할 것 같아 유지를 했어. 그랬더니 앞에 치아가 다 썩고 잇몸병이 생기고, 이 둘 사이에서 환자분이 줄다리기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정기 검진을 가서 주치의가 판단을 해주고 유지를 하고 유지하고 뽑을 때는 뽑고 해야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랑니를 뒀을 때, 예방적 발치를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가? 사랑니 때문에 물혹이 생기죠. 또 사랑니가 앞에 치아에 충치를 생기게 만들었는데 그냥 단순 충치가 아니라 치근우식이라서 이거는 발치해야 돼요. 실제로 발치를 하셨고, 가장 흔한 거, 사랑니 때문에 사랑니가 이렇게 뒤로 나고 있으니까 여기가 양치가 안 되잖아요. 급성 치관주의염이라 그래서 사랑니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게 되는, 자, 사랑니 발치 꼭 해야 되나요? 질문할 수 있죠? 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함지성 낭이 생길 수 있고 급성 치관주의염이 생길 수 있고 우식이 생길 수 있으니 예방적으로 발치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신경손상도 오고 출혈도 생기고 아플 수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발치해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고민하지 마시고 주치 의견을 따르셔야 돼요. 치료의 영역이니까. 둘 개 사이에서 고민은 치과 의사가 하지만 합병증 양쪽을 비교했을 때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치과 의사가 사랑니야 무조건 뽑으세요 하고 입술 느낌이 없어서 이거랑 경과관찰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서 신경 손상이 왔을 때랑 환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사랑니가 있으면 무조건 뽑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환자분들이 판단해야 될 게 아니고, 이 경중을 잘 구별을 해서 주치의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사랑니 아프지 않고 괜찮은데 꼭 뽑아야 되는 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세부적인 질문도 만들 수 있거든요. 어릴 때 뽑아야 덜 아픈가요? 그럴 것 같죠? 왜? 어리면 회복이 빠르니까 사랑니 뽑고도 빨리 나을 것 같아. 어릴 때 뽑아야 빨리 뽑힌다는데 정말인가요? 뼈가 말캉말캉하니까 사랑니가 잘 나올 것 같죠? 나이가 들어서 발치하면 힘들다는데 정말인가요? 나이가 들면 뼈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힘들 수 있고 그럴 것 같죠? 방금 말씀드렸던 거 카더라, 주관성이 함유가 되면 환자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제 느끼고 있는 거를 논문을 바탕으로 뒷받침을 해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전에 재밌는 퀴즈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이 주제랑 다 관련이 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 사랑니가 달라요. 같은 환자인데 왼쪽 사랑니 주변에 이미 물혹까지 있어요. 그리고 누워 있어요. 사랑니가. 이 친구 똑바로 난 사랑니예요. 어떤 사랑니가 뽑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이게 어려워 보이죠? 누워 있고 물혹도 있으니까. 그런데 뽑아보면 압도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다 발치를 했던 환자분인데, 이 환자분 보세요. 두 번째 큰 어금니가 못 올라와서요. 묻혀있고 사랑니가 덮고 있죠. 그런데 밑에 있는 치아가 충치가 생겨서 너무 아파서 사랑니같이 매복된 이 치아도 빼고 이 사랑니도 뺐어야 됐어요. 이게 어려웠을까요? 요게 더 어려웠을까요? 답이 이거니까 제가 물어봤을 텐데, 물론 이거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왜? 이게 엄청 묻혀있으니까 다 조각내면서 뽑아야 되고, 보세요. 사랑니 머리가 앞에 치아 뿌리 있는 데 있잖아요. 뿌리가 요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입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똑바로 난 사랑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웠던 사랑니 케이스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려면 이거 골 밀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밀도가 딱딱한 개념이잖아요. 골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본 미네랄 덴시티를 찍는 방법도 있고 CT를 찍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골다공증 지표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척추뼈랑 하악골을 이렇게 CT에 찍어갖고 평가를 해본 논문이에요. 보면 이게 이제 남자고 여성인데, 남자하고 여자 모두 다 이렇게 요 구간까지 나이가 증가가 될수록 아래 턱뼈에서 뼈
뼈의 밀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대요. 그런데 50세 이상 구간에서는 뼈의 밀도가 좀 감소를 하더라. 또 다른 논문인데 뼈가 딱딱한 정도를 우리가 뼈를 보면 겉에 피질골이라 그래 딱딱한 뼈가 있고 수질골, 골수라 그래서 조금 퍼석퍼석한 뼈가 있어요. 근데 그 딱딱한 뼈의 두께를 측정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딱딱한 뼈의 폭이 17세까지는 선형으로 쭉 증가해요. 그러면 17세도 어리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17세 이전의 사랑니를 뽑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17세도 어린 나이인데 어린 나이면 무조건 빨리 사랑니가 뽑힐 거고 빨리 아무니까 덜 아플 거라고 주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딱딱한 뼈의 폭이 17세까지도 증가하니까 사실은 더 어린 시점에 뽑아야 되는 거지 계속 이제 수렴해가는 질문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딱한 뼈의 폭은 일정 구간 동안 변화 없는 시기를 거치다가 이제 이때부터는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전까지 증가하죠. 어릴 때라고 생각해서 내가 19세 때 치과를 갔더니 알고 보니까 증가의 맥스를 찍었던 나이였던 거죠. 그러면 19세는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어린 나이에 뽑았을 때 정말 괜찮은가요? 질문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뼈가 얼마나 딱딱한지를 어느 나이까지 봐야 됩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뼈의 밀도를 이제 본 미네랄 덴시티를 측정하는 기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봤는데 남자랑 여자 모두 본 미네랄 덴시티 뼈의 딱딱한 정도가 턱 끝이나 여기 우각 부위나 아니면 척추뼈랑 비교를 해봤을 때 50세부터 뼈의 밀도가 점점 감소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 뼈의 밀도가 20대 때 이때까지는 맥스를 찍었다가 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릴 때 내가 이때 사랑니를 안 뽑았어. 그러면 뼈의 밀도는 계속 감소하는데 물을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당연히 이거는 사실인 거죠. 볼밀도가 높으면 뼈가 딱딱해서 발치가 어려워지니까 뼈의 밀도는 20세 전후까지는 증가하다가 조금 유지가 되다가 감소한다 하는데 뼈 밀도 딱딱하고 어릴 때 뽑아야 된다는 질문만 갖고 꼭 어릴 때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한다면 사랑니를 20세 이전에 뽑아야 되는 거고 20세, 17세, 18세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뽑아야 덜 아픈가요? 어릴 때 뽑아야 빨리 뽑힌다는 맞는 말인데 무조건 어린 나이에 뽑아라. 그래서 학생 구강 검진을 왔는데 사랑니 뽑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잘못된 거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발치를 해야 되는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질문, 소닉인데 이 친구 엄청 빠른 친구잖아요. 사랑니 발치 속도가 빠를수록 덜 아픈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수술 시간 자체가 환자분이 겪게 되는 합병증과 무슨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조사를 해본 논문인데 성별, 나이, 체질량 지수가 발치 시간에 영향을 주지가 않죠. 그러니까 남자라고 뼈가 더 딱딱해서 발치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니 발치가 더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체지방 지수, 그러니까 뚱뚱하거나 마른 것도 사랑니 발치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죠. 객관적인 자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은 사랑니 발치 시간에 크게 영향을 안 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치아 뿌리의 모양, 뭐 뾰족하냐, 휘었냐 이런 것들, 치아의 사랑니 뿌리가 몇 개이냐, 이전 증상이 있었냐는 조금씩 상관관계는 나타나요. 하지만 사랑니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사랑니 뿌리의 개수나 뭐 사랑니 뿌리가 이렇게 휘었냐, 그다음에 발치 전에 뭐 부었냐, 아팠냐 이런 증상 같은 것들은 마찬가지 수술 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대요. 저도 조금 동의는 하는 게 예를 들어 사랑니가 이제 이렇게 돌면서 나오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기구를 이렇게 돌려서 하면 사랑니는 이 방향으로 돌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박힌 모양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반응에 뿌리가 뼈를 박히는 방향이니까 좀 덜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는 조금 받아들일만 하다 하면서 논문을 읽었고, 다음에 사랑니 발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PG 클래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수평 수직으로 사랑니가 얼마나 깊게 있냐 그런 건데, 클래스 3로 갈수록 사랑니를 덮고 있는 뼈의 높이가 많을수록 발치 시간은 증가는 하는데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대요. 그 다음에 이 수평적인 것 말고 이 수직적인 거, 사랑니가 정말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 아래턱뼈 쪽으로, 그랬을 때 이거는 맞는 말이죠. 사랑니가 요 위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오래 걸릴 거니까 수직적 깊이가 이렇게 갈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수술 시간이 점점 더 증가한다. 요거는 받아들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니 발치의 이제 난이도와 관련을 해서도 인터 클래스 뭐 분류가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랑니가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느냐, 뒤로 누워 있느냐, 완전히 수평이
수평이냐 아니면 수직으로 깊이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는데, 이렇게 수평 매복, 수직 매복, 근심경사일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수술 시간은 증가한다. 이것도 임상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거랑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매복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고 사랑니 머리 주변에 수평적으로 뼈가 많이 차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에 사랑니 발치에 걸리는 시간은 증가하고 오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 그러면 사랑니를 뽑을 때 이제 술자의 영역으로 넘어가 볼 텐데, 사랑니 발치를 할 때 보통 잇몸 절개를 하잖아요. 잇몸 절개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잇몸 절개의 범위를 적게 했거나, 아니면 사랑니 발치를 그냥 벤치 갖고 간단하게 뽑았느냐, 치아를 조각내서 뽑았느냐, 뼈를 치면서 뽑았느냐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판막, 잇몸 절개를 크게 할수록 사랑니 발치 시간이 길어지고, 뼈도 치고 치아를 조각낼수록 수술 시간이 증가한 거죠. 이것도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잇몸 절개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꼬매는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고 기구를 더 여러 개 쓴다는 말은 기구를 준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뼈를 삭제하고 치아를 분할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록 실제로 수술 시간은 증가를 하더라.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사랑니 발치를 한 임상 경력이 10년 이상이었을 때, 5에서 10년이었을 때, 5년 미만이었을 때, 술자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발치 5년 미만인 경우에 발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율적으로는 가장 많았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떤 분이 나는 사랑니 발치를 해야 돼, 경험이 많은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가야지. 물론 여기에 속하시겠죠. 다만 10년 이상 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랑니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뽑은 교수님들도 오래 걸릴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니 발치 빨리 해야 돼, 꼭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물음표가 되겠죠. 간단하게는 이렇게 단순히 이 벤치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면은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고 당연히 회복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경험이 적은 술자는 당연히 이게 조금씩 조작이 느려질 테니까 이 회복 속도도 당연히 또 느려지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발치 속도가 빠를수록 덜 아픈가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논문을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면 저는 사랑니 발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침습의 크기는 판막의 절개, 골막의 거상량, 그러니까 잇몸을 얼마나 적게 했느냐, 뼈를 얼마나 쳤냐, 내가 막 사랑니를 뽑으려고 죽구림을 썼느냐, 사랑니를 뽑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를 다 곱한 요소라고 어떤 교수님의 책을 쓰셨어요. 침습의 크기가 클수록 이게 크다든지 이게 크다든지 힘을 세게 줬든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요거겠죠. 통증, 붓기, 후유증이 커지는 거는 앞에 논문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침습의 크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뼈를 삭제를 안 하거나 잇몸을 뭐 덜 적긴다거나 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예를 들어 저 깊이 묻혀있는 사랑니를 뽑아야 돼, 뼈를 삭제를 안 할 수가 없죠. 저 깊이 묻혀있는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데 치아를 분할을 안 할 수가 없고 잇몸을 많이 안 적힐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니를 뽑을 때 있어서 침습의 크기를 줄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소요 시간이에요. 빨리 뽑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거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치과에서 근무를 해주시고 계시는 부원장님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치과 치료가 그러겠지만 특히 수술은 쓰고 있는 기구를 표준화시켜야 되고 최소화해야 돼요. 왜? 기구를 뒤지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따지게 되면 많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술식의 표준화도 참 중요한 건데, 사랑니는 제가 지문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교과서에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환자분들이 입을 벌리는 양, 뭐 각도, 자세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문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랑니 발치 케이스에서 술식을 표준화를 해야 소요 시간이 빨라져요. 할 수 있는 술식의 표준화는 뭐가 있냐면, 아무리 사랑니가 베리에이션이 심하고 사람들마다 다양하다 하더라도 제가 칼을 써서 잇몸을 절개하는 위치, 치아 사랑니 주변의 뼈를 삭제하는 위치, 사랑니를 분할해서 뽑을 때 어디를 분할해야 되는 위치, 수술이 다 끝났어, 꼬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술식을 통일화시키고 손가락 위에서 그게 놀아야 소요 시간이 줄어들어요.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식을 표준화시키지가 않았어. 그런데 환자분마다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매복 사랑니를 뽑을 때 꼬매는 위치가 정해지고 다 세 반을 꼬매거든요.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언제 신뢰도가 떨어지냐면, 꼬맸어, 일주일쯤 뒤에 와서 실을 풀었어요. 집에 갔더니 실이 남았을 때예요. 그때는 신뢰도가 팍 떨어지고, 저도 레지던트일 때 그 환자분이 다른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옮겨가는 것까지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표준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습의 크기가 관련된 요소들이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구를 표준화하고 최소화를 시키면 이것들도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사랑니 발치할 때 쓰는 발치상이거든요. 정말 별로 별 개가 없죠. 제가 인터넷에서 뭐 뒤져보거나 이렇게 수술 상차림 같은 거 봤을 때 이거보다 줄일 수 없어요. 이거 들고 제가 마취를 하죠. 처음에 칼 가지고 잇몸 절개를 하죠. 잇몸을 젖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치아를 삭제를 하고, 요거 하나 갖고 발치를 하고, 요거 갖고 치아를 끄집어내고, 요거 가지고 봉합을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치아를 자를 때 쓰는 기구가 로우 스피드라 그래갖고 이런 경우가 있고, 우리 충치 치료할 때 쓰는 이런 기구도 있는데, 저는 사랑니 발치할 때 이거를 쓰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소위 말하는 토크, 힘이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치아를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쓰면 이 친구는 돌아가다 치아의 당을 멈춰버려요. 그 시간마저도 오래 걸린다 이거야. 기구가 끝에서 부러지거나 핸드피스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기구를 최소한으로 하고 필요한 것만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소요 시간 자체도 줄어들게 되지만 여기 관련된 요소들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습의 정도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 소요 시간이라는 거는 술식을 표준화시켜서 나는 판막을 무조건 여기까지 열어, 이만큼만 절개, 뼈도 이만큼만 삭제하고, 치아 뿌리를 가를 때도 요만큼만 하고, 봉합의 위치도 정해져 있어. 압도적으로 소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어려웠던 발치도 제 자랑은 아니고 금방금방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한번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환자분이 이제 다른 과에서 한번 상담을 듣고 오셨거든요. 첫 번째, 이거 발치가 정말 어렵다, 대학병원에 가라. 두 번째는, 요거 뽑고 나면 요 자리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셨대요. 환자분이 이제 한 군데서만 치과 치료를 고정한 게 아니고 이제 몇 군데 상담을 받으셨는데, 환자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대한 빨리 뽑아 드릴게요. 대학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물론 신경하고 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대한 조심해서 발치를 해볼게요. 두 번째, 저는 이 치아들을 뽑자마자 뼈 이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뼈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렸다 충분히 쉽게 임플란트 수술할 수도.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을 저는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집었던 거예요. 사랑니 발치하고 충치 치료하고 기다렸죠. 이 자리랑 이 자리 뼈 이식하지 않고 여기 자리 임플란트 잘 마무리가 됐고, 이 자리 한번 제가 좀 드라마틱해서 좀 보여드리는데, 앞에 두 번째 어금니 이렇게 있었고 사랑니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뼈 이식 안 했는데 어때요? 하얗게 뼈가 차고 있죠. 그 환자분은 저한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신뢰를 얻으신 거예요. 대학병원에 안 가도 발치를 안전하게 잘 했고, 뼈 이식을 정말 안 하고 기다렸는데도 뼈가 충분히 찬 거. 이쪽도 물론 뼈 이식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CT 한번 볼까요? 발치하고 6개월까지 제가 기다렸거든요. 이게 두 개나 이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세요. 하얗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지금 뼈가 막 생기고 있거든요. 꽉 차게.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 임플란트 꼬린시키면 끝나는 건데, 기다리면 이렇게 뼈가 잘 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턱뼈 사랑니 뿐만이 아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사랑니가 저 상악동이라는 동굴 안에서 이제 막 맹출을 하면서 급성 상악동염을 일으켜서 상악동이라는 동굴 안에 이렇게 사랑니가 맺혀 있고 엄청 아파해서 응급실까지 갔던 친구인데 사랑니 발치를 잘했다. 왜 잘했을까요? 술식을 통일화시키고 최소화시키고 필요한 기구만 잘 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사랑니 발치 상에서 보여드렸던 기구랑은 조금 다르죠. 왜 그랬을까요? 이 환자분은 사랑니 발치 상을 쓴 게 아니라 임플란트 수술 키트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상악동 안까지 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악동 안에 수술을 할 때는 위에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된 상을 이용을 해서 제 몸에 체득된 기구를 써야 발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기구가 달라졌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랑니 발치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탑3입니다. 이제 비용도 제가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랑니 발치 비용은 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휴일날 보느냐,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서 발치 비용이 일단 다르고, 얼마나 묻혀있는지에 따라서 단순이냐, 난발치냐, 단순이냐, 복잡이냐, 완전이냐에 따라서 진료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휴일 초진 때 와서 완전 매복 사랑니를 발치를 했을 때 총 진료비는 요 정도고, 환자분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공휴일날 환자분들이 치과에 와서 매복 사랑니를 가장 깊은 거를 뽑았을 때 내야 되는 비용은 45,400원 정도인데, 45,400원만 내냐?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CT를 찍었을 때 CT 비용도 있을 거고, 지혈제도 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표에서 진료 비용은 조금 더 추가는 될 수는 있는데 대동소이할 거고, 또 사랑니 발치 비용은 제가 알고 있는 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저렴합니다.
수면 진료 꼭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근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치과에서 하는 수면 진료는 프로포폴 같이 완전히 꺼버리는 약이 아니라 미다졸람 같이 의식화 진정이라 그래서 되게 경미한 정도의 수면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한 편이고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썼을 때 그 효과를 반대로 효과를 일으키는 약도 대부분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 진료를 하게 된다면 그냥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수면 진료는 꼭 필요한 상황에 주치의의 권유하에 해야지 그냥 막 하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치 후 관리, 치과에서도 발치하고 나서 다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제가 지식인 보면서 느낀 거는 치과에서 이를 뽑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지혈, 양치, 가글, 찜질, 금기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혈은 그냥 꽉 물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나오는 피낭침 다 삼키셔야 되고요. 양치는 하실 수 있어요.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엄격하게 뭔가 기준을 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찜질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우나 같은 데 가면 혈관이 확장되니까 피가 조금 더 날 수 있는 환경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나를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만 하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는 건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입안은 오픈 캐비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혈이 잘 되기는 하지만 빨아서 억지로 피를 낼 필요는 없죠. 임플란트가 됐던 발치가 됐던 쪽쪽 빠는 행위 자체는 피를 계속 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간단한 금기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안에 수술을 했으니까 과연 뭘 먹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던데 사실 이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잇몸으로 정말 식사를 하시거든요. 제가 무치약 환자분들 진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사랑니 발치를 하고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몇 시간 후인가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니 발치를 하고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을 때는 구강위생 관리가 스스로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수술을 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관리가 잘 안 되면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생겨도 될 고름이 나오고 더 붓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안에 뭔가 수술을 했어. 언제 밥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쯤 양치질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수술 당일에는 당연히 찬죽을 드셔야죠. 모든 거를 꿀떡꿀떡 삼겨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수술 다음 날부터 정상 식사를 도전을 하는데 이 정상 식사의 도전의 의미가 진통제를 복용해서 으악 했던 게 좀 사라지고 숟가락에 들어갈 만큼 입이 벌어지고 또 꼬매놨기 때문에 양치질은 조금 힘들겠지만 가글을 해서 우물우물 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구강위생 관리가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저는 반대쪽으로는 식사를 해야 된다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랑니 발치와 관련된 합병증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난 후나 전이나 다 응급상황이 올 수가 있죠. 사랑니 발치를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너무 밀렸어. 그러다 보니까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막 생기고 하다가 얼굴이 붓고 아래턱이 붓고 입이 안 벌어지는 봉화지경까지 갈 수 있잖아요.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염이 생겨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발치 전후 상관없이 이런 증상이 생긴다. 빨리 대학병원 가시는 게 낫고 저희 치과 오실 수 있으면 제가 봐드리고요. 사랑니 발치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뭐가 있을까요?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인 게 신경이 놀랄 수 있고 위턱뼈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안에 이제 사랑니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환자분들은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경손상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사랑니 뿌리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신경이랑 뿌리를 이렇게 점이면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저희 치과에서 뽑아도 마찬가지고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뽑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손상이 덜 오게 할 수 있는 확률을 할 수 있는 건 약간 퍼포먼스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어찌됐건 사랑니 발치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신경손상이 올 수 있고 상악동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교정치료 하려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치아가 뒤로 가야 되거나 쓰러진 어금니를 세워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판단하지 마시고 주치의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왜? 교정치료는 주치의가 해주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어금니가 하나가 빠졌는데 이 사랑니를 앞으로 갖고 와서 쓸 수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마찬가지 주치의하고 상담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정치료 자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앞에 치아가 예를 들어 여기 하나가 있고 이 치아가 빠지고 사랑니가 예를 들어 이렇게 누워 있었다. 갖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세우는데도 마찬가지. 또 하나 사랑니가 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사랑니 뿌리가 예를 들어 머리가 있고 이렇게 꼬칼콘 모양이라든지 갖고 오는데 방해가 되는 모양인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빠질 때를 대비해서 사랑니를 갖고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랑니를 어금니 대신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주치의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 그거는 복잡한 문제니까 주치의랑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니 어디서 뽑을까요?
반드시 대학병원을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언제 그러면 대학병원 가는 게 좋으냐면 한꺼번에 4개를 다 뽑아야 되는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차라리 전신마취 하시고 수술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상악니발치 수술이니까 잘 뽑는 병원에서 하는 게 좋겠죠. 다 잘들 뽑으세요. 상악니 발치에만 국한시킨다기보다는 우리 발치를 하다가 뿌리가 부러져 갖고 잇몸뼈 안쪽 깊이 남아있는 뿌리를 뽑는다든지, 수술하다가 이 상악동이라는 동굴에 치아나 임플란트가 빠졌을 때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치과에서 상악니 발치로 또 의뢰를 또 많이 간단 말이죠. 이런 정보들이 오히려 나는 상악니를 잘 뽑아 하는 데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법하지 않나. 왜? 이게 더 어렵기 때문에 상악니 발치보다. 치과에서 이 치아가 충치가 너무 심해서 이제 발치를 하셨는데 부러져 버렸죠. 그런데 뿌리 하나가 상악동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내려와서 한번 다시 뽑으셨대요. 그런데 뭐가 보이나요? 뿌리가 남아있죠. 이거 발치를 해주셨던 치과에서 다시 이 뿌리가 상악동에 들어갈 것 같아서 발치를 못할 것 같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 치과로 오셨는데 이 뿌리가 남았어요. 간들간들하죠. 뿌리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기 끝에서 딱 부러져 가지고 힘 잘못 주면 어떻게 돼요?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죠. 지금도 가뜩이나 상악동이 이렇게 지금 부어있는 상태인데, 입천장 쪽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뼈가 남아있나 맞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길고 두꺼운 입천장 쪽 볼이 힘을 잘못 가면 쑥 들어가는 거죠. 제가 뽑아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식과 기구와 이렇게 표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 발치를 할 때는 뭔가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기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ENT 포셉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치과에서 쓰는 핀셋 말고 이 부리가 조금 더 긴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제가 뽑다가 환자분 다행히 제가 어떻게든 상악동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고 잘 뽑았어요. 근데 요쯤에서 뽑았던 것 같아요. 요쯤에서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럴 때 쓰는 기구가 ENT 포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술식과 기구가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발치 시간이 줄어든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올 것 같고요. 그 밖에 상악니 발치를 4개 해야 됩니까? 임신 전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도 질문이 꽤나 있었는데, 교정 치료 때문에 상악니 4개 발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4개 발치를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하거나 2주마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대학병원에 가서 전신마취하고 한 번에 뽑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충치가 모자감염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한테서 있던 충치 세균이 아이한테 가서 충치가 세균성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임신 전 구강검진이 정말 중요하고, 이때 주치의 선생님이 상악니 주변에 충치가 있거나 잇몸이 부어 있거나 상악니 앞에 충치가 심하다고 하면 무조건 먼저 발치를 하세요. 왜? 앞으로 내가 태어날 아이한테 미리부터 세균을 전달해 줄 저장고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섭더라도 꼭 발치를 하시고, 다만 임신 전 구강검진을 놓쳤어, 임신을 했어, 여기 붓고 너무 아파서 치과를 갔더니 상악니를 뽑아야 된다고 한대요. 그러면 임신을 했으니까 안전한 시기에 뽑아야겠죠. 임신 2기 때는 정상적인 치과 치료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임신 2기까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발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많은 거, 비행기 여행 시즌이랑 겹쳐갖고 상악니 발치나 임플란트하고 이제 비행기 타도 됩니까? 이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거는 환자분들이 비행기 타도 된다는 사인을 의사한테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빨리 가고 싶으니까, 또 수술 시기랑 겹쳤으니까 타도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잖아요. 제가 수술을 했어요. 환자분이 뭔가 탈이 나면 제가 봐드려야 되죠.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서 올라가서 음압이 조금 걸린다고 해도 막 피 많이 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행을 가버리게 되면 주치 손 밖에 계신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탈이 나면 치료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악니 총정리가 좀 되셨나요? 제가 탑 10 주제 또 소주제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서 발치하시는데 역시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